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 증가 폭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여간 공공의료가 전담해온 진료 체계도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 검사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원스톱 모델을 시작합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오늘 저녁 8시에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TV 토론을 엽니다.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등 다양한 주제에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병력 약 3천 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고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을 더하는 파괴적 조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오늘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내륙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 역대 처음으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오늘부터는 새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면 도입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270명으로 사상 처음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일주일마다 2배씩 급증했는데 위중증 환자 수는 닷새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동시간대 역대 최다인 17,9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오늘도 2만 명 안팎의 확진자 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의 여파가 이어지는 2월 한 달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응해 오늘부턴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 등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해제 시설 6곳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는 오는 7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은 한 칸씩 뛰어앉아 밀집도를 조정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장 내 취식과 호객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도 설 연휴 코로나19 확진자는 폭증했는데 오늘부터는 PCR 검사가 제한을 받죠. 불안한 시민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선별진료소에 몰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검사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향에서 설 연휴를 보낸 많은 귀경객들이 짐을 풀지도 못한 채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고향 다녀오는 길에 집에 아기가 있어서 혹시라는 마음에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집에 아기랑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고향이 영덕인데 명절 끝나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 받고 가려고.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 동안 연휴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금요일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회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앞서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지침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2, 3회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보통 10명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하려면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를 먼저 활용한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 알 수 있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1시간이면 알 수 있는 검사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검사 키트 3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8,000원대, 검사 방식은 유사한데요. 15분에서 30분 이내면 코로나19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새 제품에서 음성을 뜻하는 한 줄 표시가 나타납니다. 정확도는 어떨까? 식약처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 즉 민감도가 새 제품 모두 허가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감염되면 10명 정도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만큼 PCR 검사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가검사 말고도 PCR 검사로 1시간 정도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PCR의 온도와 증폭 횟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증폭할 때 걸리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 신속히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고 빨리 대량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만큼 실제 방역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스위스도 방역 완화 조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1만 명에 육박한 독일에서도 방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덴마크 코펜하겐 구시가의 식당.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도, 방역 패스를 제시하라는 안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일부터 덴마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We have to check all the corona pass. We have one big line in front of the entrance for people getting in because we need to see the pass and now we just throw it away and say welcome everybody. 인구 580만의 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씩 나오는 가운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방역 수준을 낮추는 가운데 스위스도 방역 지침 완화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3일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와 재택근무를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21만 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한 독일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오는 9일부터 백신 접종자 또는 완치자만 상점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ou can look to the experience of others. You can look at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but please don't just follow blindly what every other country is doing.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지 10주 만에 전 세계 확진자는 9천만 명이 늘었는데 이는 2020년 전체 감염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철원은 영하 12도, 파주는 영하 12.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빙판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춘천은 영하 10.8도, 청주는 영하 3.7도, 대구는 영하 3.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0도, 대구 5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1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전화해 새해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5일 선대위가 해체된 이후 두 사람이 처음 접촉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윤 후보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이 이제 34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대선 후보 4명이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는데요. 정치부 임성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자 토론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결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도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나오겠죠? 일단 후보 4명은 생방송으로 120분간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주제와 시간에 제약이 있어 이 대장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가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토론 형식을 보면 주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을 번갈아 가면서 2번씩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주제가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 차례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지만 후보당 시간이 7분이고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제 토론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하는 방식인데 역시 한 후보당 질문 답변을 포함해 5분이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시간 제한이 변수가 있겠군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열리는 첫 다자 TV 토론이다 보니까 각 후보가 좀 기선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각자 좀 내세울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유능함과 추진력을 최대 장점으로 보고 이를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누가 더 일 잘할 후보인지, 누가 더 잘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TV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이 역량과 품격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성남FC 등 이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도 빼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대장동, 또 성남FC,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으로. 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전략도 궁금하네요. 네, 안철수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만드는 또는 미래 먹거리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국민들에게 취합한 질문으로 이 존재감을 각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등 사실 절대 강자도 없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TV토론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시행한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의 56.8%가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이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꿀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1.6%나 돼 토론회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거 대선에서도 이 안철수, 이정희 후보 등 토론회에서 화제가 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파트입니까? 그게 제 생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또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가 공수처 수사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이나 윤 후보 관련 수사 결과 언제 나오나요? 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방해 사건 등 윤 후보 관련 사건을 하나둘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특검 역시 여전히 감감무소식인데 이 송영길 대표는 대선과 상관없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재 기자와 대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병력 3천여 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첫 군사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병력 3천여 명의 추가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파병된 2천 명은 수일 내로 대부분 폴란드에 배치되며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1,000여 명은 루마니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들 병력은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신속대응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The 82nd Airborne Division is deploying components of an infantry brigade combat team and key enablers to Poland, and the 18th Airborne Corps is moving a joint task force capable headquarters to Germany. 미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푸틴 대통령과 전 세계 나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여서 상황에 따라 추가 파병 발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군의 동유럽 추가 배치에 러시아는 근거 없이 이뤄진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더하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비난했고 나토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군사적 대응에 러시아가 협상에 나설지 무력 충돌까지 불사할지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설 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리설주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45일, 약 5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설 명절 경축 공연이 열린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합니다. 빨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해 쏟아지는 박수갈채에 화답합니다. 리 여사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 이후 145일 만입니다. 존경하는 좋은 비서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뜻깊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리 여사는 과거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와 다르게 2012년 7월 이후 100회 넘는 공개 활동을 소화할 만큼 외부 노출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뒤부터 눈에 띄게 노출이 줄었고 지난해 설에도 별다른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요. 특히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함께 행보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김 위원장이 민생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동된 과정이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반역죄로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도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관련해 현지 시각으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26층에서 네 번째 매몰자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현장에는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지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이 매몰자를 구조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붕괴 아파트 현장에서 네 번째 매몰자가 발견됐습니다. 구조본부는 그제 26층 거실 바닥 부분에서 매몰자의 발목 부분을 발견했지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하루 늦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몰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발견된 분은 붕괴 매몰 부분의 가장 하부에 위치해 있어 수습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은 수습됐고 2명은 26층과 27층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2명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매몰자가 발견됐지만 어제 붕괴 현장은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는 2차 사고로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26톤 무게의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27층부터 22층까지 무너지면서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일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붕괴 당시에도 놀랐던 주민은 또 무너지는 줄 알았다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더 놀래요, 더 놀래.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당시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뱅뱅 돌아요. 건물 안에는 굴착기가 콘크리트 더미에 올라가 있었고 150여 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이상 징후를 느껴 대피했습니다. 이후 3분 만에 잔해물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2차 사고 지점인데 콘크리트 잔해물이 위태롭게 걸쳐 있어 추가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사고 대비책 등 안전을 확보한 후 매몰자 구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정모 씨가 수색 닷새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사고 발생 당시 채석을 위해 천공 작업을 벌이던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40m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수색 당국은 어제 오전 5시 반쯤 정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의 유압 장비 실린더 등을 발견해 해당 지점 주변을 파 내려간 끝에 정 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정 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5살 아이가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나서 마스크를 벗겨보니 피가 흥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김해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어린이집 같은 반 원화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아이가 검사를 받고 나서 자지러지게 울며 캑캑거리길래 봤더니 마스크뿐만 아니라 입과 코 주변까지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어 너무 놀랐다고 주장하며 마스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작성자는 검사소로 돌아가 검사 후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전하고 왔다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작성자는 의료진분들 연휴에도 쉴 틈 없이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지만 너무 속상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담은 한 주민의 손편지에 주민들과 택배기사의 축하 메시지가 적힌 사진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손편지. 최근 출산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해당 부부는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늦은 밤 아이가 울 수도 있다며 혹시 주무시는 시간에 아이가 많이 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다. 최선을 다해 달래보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민들도 손편지에 댓글을 달며 훈훈한 화답을 했는데요. 두 팔 벌린 그림을 그려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담는가 하면 닭다리 그림과 함께 축하한다는 글을 남긴 배달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런 분들이라면 이웃 갈등은 없겠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어릴 적 많이 하고 놀던 베개 싸움이 정식 스포츠가 됐다면 믿으시겠나요?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세계 최초로 베개 싸움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 대부분은 종합격투기나 복싱을 해왔고 남자 선수 16명, 여자 선수 8명이 참가했는데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신체에 닿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게 고안된 베개를 이용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게임당 총 3라운드, 우승자에겐 챔피언 벨트와 $5,000가 주어지는데요. 올해의 우승자는 여자부의 이스텔라 눈스 선수, 남자부엔 홀리 팀원 선수가 역사적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네요. 영국 히드로 공항의 비행기 착륙 영상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에버딘발 런던행 영국항공 1307편은 폭풍으로 강한 바람을 마주했는데요. 이에 비행기가 첫 착륙 시도를 했다가 실패합니다. 지면에 닿으려고 할 때쯤 양 날개가 휘청거리는데 안전한 착륙을 위해 이륙을 했다가 다시 착륙 시도를 합니다. 재시도 끝에 16분 뒤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온라인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3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종사의 침착한 대처와 비행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 기간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봉송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성화봉송과 개막식 모두 이전 올림픽보다 대폭 축소된 대신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가져온 성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첫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 챔피언 러즈환 씨가 성화를 넘겨받고 뛰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중국의 우주 영웅 징 하이펑과 NBA 출신 농구 스타 야오밍 등이 차례로 주자로 등장했습니다. 이곳 올림픽 공원을 출발한 성화는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베이징 주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사흘 동안 총 3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모두 1,200명의 주자가 성화를 이어받아 달립니다. 这个梦啊，做了将近60年了，今年终于解了这个梦啊，我多高兴啊！ 수륙 양용 로봇과 수중 로봇을 통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 성화 봉송도 진행되고 자율주행차도 성화 주자로 등장합니다. 다만 최종 주자가 누구인지와 주경기장 성화대를 밝힐 점화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성화 봉송과 개막식은 이전 올림픽보다 간소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만 해도 성화는 130일간 지구둘레 3바퀴 반인 13만 7천 킬로미터를 돌았고 봉송자도 2만 1,800명에 달했습니다. 개막식 역시 2008년 4시간에 달했던 행사 시간이 이번엔 100분으로 공연 인원도 15,000명에서 3,00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고정관념을 깬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 인식을 깨려고 뜻을 모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를 끼고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산속 비포장도로도 거침없이 달리고 고개를 하듯 점프까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튀니지의 여성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입니다. 튀니지의 첫 여성 모터크로스 챔피언 또한 이 동호회 출신이죠.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여성이 300명 정도라는데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동호회는 이례적이라네요.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에 대한 인식, 기계를 다루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앞으로 더 많은 길을 달릴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대신 애착 인형을 통해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이건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데요. 갓 태어난 나무늘보가 애착 인형을 갖게 된 사연 소개합니다. 생후 1개월 된 나무늘보입니다. 이렇게 작게 자른 먹이를 서너 시간 간격으로 주면서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죠. 1년간 어미 곁에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커다란 인형을 대신 끌어안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부모가 없는 채 구조됐기 때문인데요. 중남미의 나무늘보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온난화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죠. 환경보호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걸 인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아기 나무늘보로부터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까마귀는 훈련을 받으면 6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까마귀의 높은 지능을 활용해 스웨덴에서 신기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뭔가 입에 물고 와 실험기구에 떨어뜨립니다. 여러 마리가 줄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스웨덴의 한 기업이 거리 청소를 돕도록 야생조류를 훈련시키는 건데요.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땅콩 등 먹이를 주고 강요가 아니라 보상을 원하는 만큼만 참여합니다. 곧 진짜 쓰레기를 줍는 시범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군요. 신기한 풍경입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유럽의 일부 정치인 그리고 왕실의 일원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정작 방역수칙을 어기고 범죄 혐의에 공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동석 기자의 지구촌 돋보기 함께 보시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 음주 파티를 벌였다는 폭로에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총리 공관에서 직원 40여 명과 와인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사적 모임이 극도로 제한되고 영국 전역에 첫 봉쇄령이 내려졌던 시기입니다. 총리실 와인 파티는
수차례에 걸쳐 열렸고 수십 명이 참여하는 총리의 생일 파티도 진행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The party's over, Prime Minister. The only question is, will the British public kick him out? Will his party kick him out? Or will he do the decent thing and resign? 존슨 총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Mr. Speaker, I want to apologise. When they think that in Downing Street itself, the rules are not being properly followed by the people who make the rules. And I must take responsibility. 핀란드 총리도 방역 지침 위반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산나 마린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음에도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머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Pyydän anteeksi ilman muuta sitä omaa käytöstäni ja toimintaani. En ole toiminut tässä parhaalla mahdollisella tavalla. 네덜란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알려진 아말리아 공주 역시 지난해 12월 왕궁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공직을 박탈당하고 전하 호칭도 빼앗기는 초유의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집값 급등 부담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면적별 거래량 분석 결과 전용 60제곱미터의 비중은 47%인 19,851건으로 2017년 36.1%보다 11%포인트가량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편의를 구축하는 게 다 돈이다 보니 대폭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AS 상담센터입니다. 센터 직원과 화면 너머 청각 장애인이 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객 댁에 방문했을 때 소통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고객께 다시 영상 전화를 걸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자율주행 휠체어도 등장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방향을 설정하면 휠체어가 지정된 미술품 앞에 멈추는 방식입니다. 장애가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모두 비용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장벽을 낮추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세제 혜택 등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호랑이 하면 용맹하고 기세등등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도 빼놓을 수 없죠. 이민년을 맞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호랑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림을 통해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그와 대비되는 파스텔 톤의 털. 강력한 색감과 호랑이가 만나 죽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호랑이 해인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의 뒤를 장식한 고상우 작가의 작품 운명입니다. 지난해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진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로 더 잘 알려진 수군가에도 등장하는 호랑이. 우리 민족의 그림 속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됩니다. 긴 화폭 속에 그려진 소나무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11마리 호랑이의 해학적인 표정. 용과 대치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용맹함. 포작도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의 옆을 지키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을 이제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을 해왔고 이러한 호랑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했던 그런 낙천적인 정서가 왕실 유물에서도 호랑이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날부터 손잡이까지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검. 재앙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며 호랑이 인자가 4번 겹쳐지는 시간에 제작된 조선시대 의뢰용 칼입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 마스코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통하며 과거의 위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게 되면은 호랑이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호랑이가 많이 살아서 그런지 또 우리 민족하고 또 가깝게 지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를 참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온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더 힘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강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철원은 영하 12.3도, 파주는 영하 12.9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으니까요. 빙판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입춘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춘천 영하 11.1도, 대전 영하 4.9도, 부산은 영하 1.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0도, 청주는 2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